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중국 증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제 무려 8.5%나 폭락을 하면서 그리스 문제가 끝나지 안심했던 글로벌 시장이 또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마저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연이어서 아주 무리하게 보일 정도의 부양책을 내놓고 살린 불씨가 이렇게 꺼지나 싶어서요. 또 중국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지를 오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야심작, 새로운 운영체제인 윈도우 10 출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없어지고요. 새로운 브라우저 엣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PC와 모바일, 사물 인터넷 이런 모든 환경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주목이 되는데요. 윈도우 10의 요모조모 알아보고 시장 전망도 해보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발빠르게 전하는 증시 마감 시황. 따끈따끈한 오늘의 증시 소식과 함께 심층 분석 시작합니다. 오늘의 증시 분석. 김은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오늘 시장이 좀 엎치락뒤치락했죠? 네, 그렇습니다. 꽁꽁 얼었던 심리가 뜨거운 태양빛에 조금 녹았다고 표현을 해야 할까요? 시장 장중에는 굉장히 얼어붙는 양상 보여주었습니다. 네. 거래소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코스닥은 장중에 거의 4%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었으니까요. 지수 4%면 해당 개별 종목별로의 흐름들은 굉장히 어두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 중국이 역시나 관건이었는데요. 전일 중국이 8%나 폭락했기 때문에 모두가 중국 시장이 어떻게 돌아갈까 하는 그런 조바심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흐름이었습니다. 10시 반 중국 시장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하락 출발한 이후에 하락폭을 상당히 줄이기도 했습니다만 중국 시장 10시 반 출발이 약 4% 마이너스로 출발을 하게 되자 한국 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양시장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나 이제 그때 이후로 조금씩 회복되는 기미를 보여줬는데 중국 시장이 추가적으로 낙폭을 키우지 않고 그 낙폭을 조금 줄여가는 모습을 보여주자 심리적으로 좀 안정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장중에 22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만은 전일 대비 0.29포인트, 0.01%가 소폭 상승한 2039.10으로 끝났고요. 코스닥 시장은 5.8포인트가 빠졌습니다. 0.77% 하락한 745.2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무려 28포인트까지 빠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폭 지수를 만회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게 미국도 이제 금리를 올릴 때가 됐다는 얘기가 가까이 나오고 있고 중국도 빠지고 이러니까는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지기 시작하나 보다, 이런 게 좀 패닉을 일으키지 않았나 싶어요. 네네, 외국인 투자가 실질적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눈에 보이는 대목입니다.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매도 규모도 이 8거래일 동안에 조 단위를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러나 이제 보통 주식시장의 흐름이라는 게 어떤 사건이 현실화되기 전에 심리가 좀 불안한 그런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렇죠. 조마조마한 마음들이 주식시장의 심리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뚜껑을 정말 딱 열어서 현실이 눈앞에 보이게 되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해소가 되는 그런 경향들이 높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동안에가 좀 어려운 구간이 될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그때는 생각보다 충격이 덜할 수도 있다라는 점, 또 중기적으로는 감안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또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는 좀 그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이 시작될 때도 됐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네.
그런데 이제 큰 흐름상으로는 조금 지금 현재 시장을 보는 시각에서 네. 시각을 좀 달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할 때가 됐고, 어제와 오늘 장중 조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것은 그런 것들,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부담감의 반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좀 연중으로 따져보면은 거래소 종합주가지수는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습니다만, 코스닥은 2008년 내 최고점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올랐던 이유가 뭔지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됐고, 수출입 동향도 별로 좋지 못한 상황, 즉 세계 경기도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 경기와 연관되어 있는 한국의 대기업들의 수출이라든가 이런 업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래 투자를 많이 하던 그런 기업들은 미래에 대한 전망이 어둡기 때문에 투자를 쉽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미래에 잘 될 수 있는 게 무언가를 고민을 했고, 미래 성장이 기대되는 쪽으로 자금이 쏠린 게 올해 주식시장의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 좀 흔들리는 부분들은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조만간 시작하게 되는데, 예. 기대감으로만 올랐던 회사들, 기업들은 실제로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적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제 그다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올랐기 때문에요. 기대감만으로. 그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러나 실적 발표가 끝난 8월 15일 이후에 보면 그 기대감이 그럼 완전히 사라질 거냐? 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8월 중순 이후부터는 또다시 기대감에 의한 네. 시장 상승이 코스닥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중요한 경제 뉴스를 콕콕 집어드립니다. 네, 오늘의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비즈니스워치의 윤도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윤도진입니다. 네, 내일부터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활 형편에 맞춰서 국민연금을 받는 금액이나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고 하죠? 네, 이른바 부분 연기 연금 제도가 도입되는 건데요. 61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연금을 다 받지 않고 일부를 1에서 5년까지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은 연기하려면 전액을 다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서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네. 이율로 따지면은 연기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연 7.2%를 가산해서 받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액이 80만 원인 사람이 이 금액의 50%를 1년 후부터 받겠다고 연기 신청을 하면은 네. 61세에는 40만 원을 받게 되고요. 62세부터 82만 9천 원을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만약에 5년 동안 연금의 70%를 연기한다면요. 61세부터 66세까지는 연 24만 원만, 월 24만 원만 받고요. 66세 이후부터는 100만 2천 원씩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괜찮은데요? 예. 연기하는 것만큼의 조금 이유를 더 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 이유도 좀 높은 편으로 보입니다. 예. 복지부는 이렇게 하면은 수급자의 수입 지출 계획이나 형편에 따라서 연금 수령 조절이 가능해져서 국민연금의 수급 공백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에서도 진짜 수급 공백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하는, 그러니까 노령연금 같은 경우에는 감액 방식이 연령별이었던 게 또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바뀐다고 하죠? 네. 노령연금은 61세부터 66세 사이에 올해 기준으로 월 204만 원, 그러니까 근로소득 공제 전 기준으로는 292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되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서 노령연금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가입자의 평균 소득, 그러니까 204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100만 원을, 월 100만 원을 받는 61세 어르신에게 월 300만 원 가량의 소득이 있다고 하면은요. 종전에는 연금액의 50%가 감액돼서
연금은 50만 원만 수령할 수 있었는데요. 네. 이달부터는 204만 원 초과하는 소득인 그 96만 원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4만 8천 원을 뺀 95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유인이 커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을 하고 있는 61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연기 연금제도 그리고 노령연금 감액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네요? 네, 그 일하는 어르신들이 일부 연기연금 제도를 함께 활용을 하면은 그 노후소득을 보다 두텁게 보장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100만 원인 61세 수급자가 아까처럼 그 매월 네. 300만 원을 계속 버는 중이라면요. 연금은 66세까지는 월 4만 8천 원이 감액돼서 95만 2천 원을 받게 되고요. 그 이후로 100만 원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아까 일부 연기연금 제도를 함께 활용을 해서 그 국민연금의 50%는 66세부터 받겠다고 5년 연기 신청을 하면은 66세까지는 4만 8천 원의 절반인 2만 4천 원만 감액돼서 월 47만 6천 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네. 66세 이후부터는 본래 국민연금 100만 원보다 18만 원 많은 금액인 118만 원을 매월 받게 되는 겁니다. 제가 좀 꼬여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61세 이상도 일을 하는 게 좋다는 장려의 의미도 좀 들어있는 것도 같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 300만 원을 그 나이대에서 이게 고정적으로 벌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만큼의 소득이 있다면은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수입이나 지출 계획이나 언제까지 고용이 보장되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조합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라서 늘 관심이 있습니다. 이 서울에 사는 10가구 중에 4가구 보면은 주변에 다 거의 그렇던데 맞벌이 가정이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죠? 네. 그 서울시 산하 서울연구원이 내놓은 서울 지역의 맞벌이 가구 현황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네. 거기서 서울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43.2%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맞벌이 가구 중에서 29.8%는 그 맞벌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활비가 부족해서라고 응답했고요. 이어서 여유롭게 돈을 좀 쓰고 싶어서가 27%, 각자 일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가 25.6%였습니다. 이게 그 소득별로도 차이가 컸는데요. 네. 연 가구 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생활비가 부족해서라는 응답 비율이 70.6%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도 질문이 좀 있었나요? 네, 그 외벌이 이후로는 그 자녀를 돌봐야 해서가 43.9%로 가장 높게 그 비중을 차지했고요. 이어서 마땅히 일을 찾지 못해서가 22.1%. 그리고 본인 또는 배우자 소득으로 충분해서라는 답이 11%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11%는 행복한 분들이군요. 예. 네, 이런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네. 그 맞벌이 여부에 상관없이 그 경제적인 의사결정권은 남편과 부인 비슷하다라는 답이 36.2%로 가장 많은 답을 차지했고요. 네. 하지만 그 맞벌이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인의 의사결정권이 더 크다는 비율이 34.2%로 그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 30.8%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부인은 집안일은 또 많이 하지 않나요? 네, 집안일을 하는 부인이 집안일을 하는 비중은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는 85.9%, 맞벌이를 하고 있는 가구는 67.4%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10가구 중에 6, 7가구는 맞벌이를 하면서 부인이 집안일을 열심히 하는 거죠. 네, 이게 이 조사는 만 20대부터 69세까지 미혼 가구를 제외한 서울 거주 1000가구의 가구주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통해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휴가철이라서 그렇기도 하고 이제 햇볕이 많이 따가우니까 선글라스들 많이 끼잖아요. 근데 이게 자동차 안에다 그냥 두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그런 품질이 좀 안 좋아진다 그러네요? 네, 20만 원을 넘나드는 고가 선글라스 제품들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선글라스 18종을 섭씨 85도의 고온에 4시간 동안 노출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구찌와 오클리, 켈빈 클라인 제품을 제외한 15개 제품 80%에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그 15개 제품 중에서는 태가 휘어지는 등 변형된 게 12개 제품으로 가장 많았고요. 네. 렌즈 조임이 헐거워지거나 렌즈 표면이 갈라지는 이런 제품도 있었습니다. 섭씨 85도라는 게 그 일상에서 가능한 온도인가 궁금해하시는 네. 그 청취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름철에 떼약볕에 그 차를 세워놨을 때 일시적으로 차내 온도가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차 안에 선글라스를 두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여름철에는 좀 더 보관이나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비자원 얘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방금 들어온 소식이었는데 일본 롯데홀딩스가 창업주인 신격호 대표이사를 전격 해임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이게 네. 어떤 내용인지 일단 팩트부터 들려주시죠. 네, 지금까지 그 외신 등에 따르면은 그 일본 롯데홀딩스가 오늘 오전에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신격호 회장을 해임했고요. 네. 그 신격호 전 대표이사 회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명예회장으로 선임됐습니다. 예. 그 신격호 회장은 그 94세의 고령으로 거동과 말이 불편한 상태인데요. 그 전날인 27일 오전에 그 신동주 전 일본 롯데그룹 부회장 등 5명의 친족들과 함께 전세기 편으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려졌고요. 신동주 전 그 부회장이 장남이죠? 네, 맞습니다. 예, 장남인데 이 경영권을 거의 못 물려받은 걸로 알려졌던 그분이 맞는 것 신동빈 같은데. 회장이 이제 그 승계 경영권을 승계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네. 그런 그 신동주 부회장이 그 신격호 회장을 어제 일본으로 데려갔고 또 그렇게 이제 일본으로 간 신격호 회장이 어제 오후에 일본 롯데홀딩스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자신을 제외한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했다고 하는데요. 네. 여기에 그 롯데그룹의 후계자로 알려진 신동빈 부회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식 이사회가 열려가지고 해임한 건 아니죠? 네네, 그런 모양입니다. 정확한 사실은 좀 더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네. 뭐, 요런 정도까지의 상황에서 신동빈 한국 롯데그룹 회장 등 그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 총괄회장의 나머지 이사 해임 결정이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규정을 하고 오늘 아침에 다시 이사회를 열어서 신격호 회장을 그 용퇴시키는 그런 해임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차남한테로,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한테로 경영권이 넘어가서 좀 이렇게 옆으로 밀려났다고 해야지 될까요? 했던 장남이 아버지를 이용해서 좀 다시 한번 경영권을 가져보려고 했던 일종의 뭐 반란이라고 해야지 되나요? 그런 시도였다는. 그런 시도를 했다가 그게 다시 뒤집힌 상황이 아닌가 하는 정도로 지금 관측되고 있고요. 자세한 사항은 곧 롯데그룹에서 그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그 소식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격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나이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판단력이나 이런 것이 괜찮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자세한 소식은 정말 들려오는 대로 좀 더 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의 윤도진 기자였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잠시 후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경제뉴스 뒤집기 코너가 있는데요. 다음 달 초에 세법 개정안 발표가 있는데 법인세를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야당발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뉴스의 이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숨은 고수의 재테크 코너가 있습니다. 부동산 고수인 고준석 신한은행 지점장의 재테크 비법. 오늘은 상가로 돈 버는 법을 알려주시겠다고 하는데요.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도 생생경제에서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풍성한 선물을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있고요. 365일 신나는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드리는 워터파크 티켓 2매도 보내드립니다. 그냥은 아니고요.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을 문자로 보내주셔야지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생생경제에 대한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몇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고요. 광고 듣고 생생경제 2부 이어집니다. 나는
안녕하세요. 라일이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우리 경제의 민낯을 한꺼풀 벗겨보는 경제 뉴스. 경제를 위한 새로운 시각. 김윤경의 생생경제. 왜 이렇게 잘 넘어가? 우리가 모였으니까! 하이트! 안녕하세요. 유플러스 모델 보아입니다. 최신 영화 미드부터 인터넷 강의와 맛집까지 보고 싶은 비디오를 검색하면 카테고리별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국내 최초 LTE 비디오 포털. 이제 보고 싶은 비디오 마음껏 즐기세요.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 뉴스 뒤집기 한판.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다음 달에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야가 아주 치열하게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이제 세금은 적게 거치고 있으니까 세금을 좀 늘려 받아야 되는데 그걸 법인세를 올려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그 법인세 증세를 놓고 여야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예. 문제의 발단은 세수 결손입니다. 지난 몇 년간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나타난 세수 결손은 그 2013년에 8조 5천억 원이나 되고요. 2014년에 10조 9천억 원. 그리고 올해 2015년에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만도 우선 5조 4천억 원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가다가 정말 국가가 부도위기에 처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불안감까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할 때 여야가 이 법인세 어떻게 정비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야가 그 합의를 했습니다마는 동상이몽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야당은 그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내렸다. 예. 그것이 세수 결손의 주요 원인이다. 원래대로 회복하자 그런 주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은 법인세 인하는 세계적인 추세다. 그리고 지금 다시 올리면은 경제가 더 죽는다. 그러니까 안 된다. 불합리한것만 좀 정비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어떻게 접근이 될지 상당히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쪽은 뭐 비과세나 감면 같은 걸 좀 줄여서 사실상의 증세를 하자라는 얘기인 거고. 야당은 아예 세율 자체를 올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예.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요? 야당 주장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부작용이 있는 것도 이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 실시한 법인세 인하 때문에 1년에 세금 덜 거친 것이 약 9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것만 다시 거두면은 세수 결손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보면은 양극화가 심하거든요. 대기업들은 이익을 벌어서 사내 유보금을 많이 쌓아놓는데 네. 중소기업들은 경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사내 유보금이 많은 대기업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자. 그렇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에게 타입 주지 않으면서 세수 결손을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야당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기업들도 이제 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대기업들이 사내 유보한 현금성 자산이 한 200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요. 지금 대기업들 얘기 들어보면은 지금 경제가 아주 불안하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설령 그 돈을 투자하고 싶어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준비금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만약에 이 돈을 세금으로 내면은 기업이 더 불안해지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때 투자를 못 한다. 그럼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기업도 안 좋아지고 경제도 안 좋아진다. 이걸 굳이 올려야 되느냐 이런 또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아주 일리가 없지는 않죠. 네. 근데 현금 보유가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을 추려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아마 이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얘기를 하는 게 순이익이 500억 이상이 되는 기업 이런 식으로 해서 재벌 기업에 대해서 증세를 하도록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예.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익에 대해서 세율을 곱해서 이제 그렇죠. 세금을 내는 예. 건데 그 이익이 이제 500억 원 이상 되는 그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이제 더 물리자 그런 주장이죠.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또 부작용이 없지는 않을 거고요. 네. 그래서 여당에서 제시를 하는 거는 사실은 좀 약발이 별로 안 먹힐 것 같은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법인세 인상에 비해서는. 그래서 네. 비과세 감면 혜택을 좀 줄이자 뭐 이런 건데 이건 그럼 바람직한 건가요? 그 법인세 감면 부분이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상당히 큽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여당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네. 근데 여당 주장도 야당 주장과 마찬가지로 허점이 있습니다. 무슨 예. 얘기냐면요. 지금 법인세율이 22% 아닙니까? 네. 근데 법인세 감면해 주는 것을 감안하면은 실효세율이 16%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6%나 이제 감면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법인세 감면을 이제 축소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법인세 세수를 크게 늘릴 수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세수결선 나가보자. 이것이 이제 여당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지금 법인세 이제 이 감면해 주던 걸 이제 다시 회복한다라고 할 때. 이게 문제가 이 법인세 면제나 감면이 이유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주 여러 가지인데요. 네. 우선 기업이 창업할 때 또는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할 때 그다음에 하던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때 예. 설비 투자를 할 때 그다음에 회사가 지방 이전을 할 때 그다음에 고용을 확대할 때 그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술을 개발할 때 이럴 때 이제 법인세를 면제해주거나 감면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사유들 보면은 우리 경제에 다 필요한 그 사유들입니다. 예. 이걸 다 이제 없애자. 그래서 세금 그대로 걷자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기업이나 경제에 더 큰 타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인상보다 오히려 더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면에서 보면은 그래 여당 주장이 옳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비과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게 경기를 활성화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고용도 촉진하고 네. 투자도 촉진하고 하면서 경기를 살려서 여당의 주장이 항상 그랬잖아요. 경기 살리고 성장률을 높여서 낙수 효과가 있도록 하기에는 이게 필요하다. 라는 부분인데 참 어느 부분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그게 좀 관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인세율이 어떤가요? 다른 나라 법인세율은 우리나라 법인세율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네. 미국이 35%고요. 오, 높네요. 네, 일본이 25.5%고요. 네. 프랑스가 33.33%고요. 중국이 25%, 카나다 15%, 네. 영국 23% 등인데요. OECD 국가들 평균이 25.4%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OECD 평균보다 이제 좀 낮은 거죠. 그래서 뭐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또 주장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문제는 좀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기업들을 어떻게든지 투자를 활성화시키자 해서 모든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도 지금 어려운데 네. 우리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 우리만 법인세 올리자 이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내리는데 우리만 올리면 이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섣불리 올리기도 이제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은 사실이죠. 예, 그러면은 정말 뭐 조세 회피처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조금이라도 세율이 좀 낮은 곳으로 기업들이 이전하려는 경향도 많이 보일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투자를 뺏기게 되죠. 예. 네. 그러면은 법인세를 건드리기 어려우면은 소득세는 더 건드리기 어렵지 않나요? 어쨌든 지금 세수 결손이 큰 문제 아닙니까? 네. 이러다가 이제 정말 국가 재정이 바탕이 나서 그리스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좀
해소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지금 법인세 같은 거 보면은 대기업 중에서 아주 큰 기업들 보면은 1년에 몇 조 원의 이익을 벌거든요. 근데 이 기업들 뭐 돈이 없어서 투자 안 한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만약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뭐 돈을 금융기 가입하거나 또는 주식 발행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익을 많이 내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조금 더 걷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대기업 중에서도 거기서도 양극화가 심해가지고요. 뭐 30대 기업 집단하면 그중에서 1위에서 3, 4위 정도는 이익을 많이 버는데 그 이하는 또 이익을 제대로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익을 많이 버는 기업은 이렇게 어려울 때 법인세 좀 더 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그 법인세 면제나 감면 대상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것이냐, 정말 법인세 감면해 주니까 일자리는 늘었느냐, 감면해 주니까 설비 투자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그 실효성을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효과가 없는 거는 그걸 좀 환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재조정해라 하는 것이고요. 아까 소득세 말씀하셨는데요. 네. 국민들이 버는 소득세 지금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세 내는 것 중에 4분의 3을 냅니다. 네. 그리고 국민들 중에서 완전히 소득세를 안 내는 면제자가 48%, 국민 거의 절반이 소득세를 전혀 안 내거든요. 근데 이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이 소득 계층 간의 이제 격차가 너무 크니까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정말 소득 많이 버는 사람, 지금 1년에 1억 5천 이상 받는 사람들이 소득세율이 38%인데 정말 많이 버는 사람은 그 이상이라도 세금을 좀 더 내게 하자. 그리고 이 세금을 안 내던 사람도 최소한 국민으로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내게 하자. 그래서 양쪽에서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건 그런 어떤 합리적인 세제 방안을 내놓자. 뭐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특히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정부의 지출 구조 개선인데요. 뭐 정치적인 그 SOC 예산이라든가 또는 선심성 복지 예산이라든가 정말 필요한 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뭐 나중에 지출해야 되는 이더라도 불급한 건 좀 조정해서 정부가 쓰는 돈도 좀 줄이는 그런 좀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네, 지난번에 재정 건전화 계획 나왔을 때 보니까 근데 다 내핍하겠다는 거, 안으로 줄이겠다는 것밖에 없고 어떻게든 세수를 늘려보겠다는 그런 계획은 발표가 안 됐던 기억이 좀 나서요. 소득세나 법인세나 조금 손질을 해서 여유가 있는 쪽에서는 좀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필상 겸임교수였습니다. 숨은 재테크 고수에게 듣는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숨은 고수들의 직구 토크. 숨은 고수의 재테크 시간입니다. 다들 기다리셨죠? 세 번째 고수님을 요즘 모시고 계신데 투자자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부동산 고수 중에 한 분입니다. 바로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님이신데요. 사실 그 은행 지점장님이기도 하시지만 강남 부자들, 경매 부자들 이 저자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네 번째 시간 고준석 지점장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고준석입니다. 숨어있지 않고 알려져 있는 고수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이 숨은 재테크 비법이 숨어있는 걸 끄집어 내주시는 걸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알려주시는 것은 수익형 상가의 투자 비법이라고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익형 상가라고 하면은 일반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상가들 말씀하시는 거죠? 수익형 상가는 우리가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은 한 6개 정도가 수익형 상가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6가지요? 네. 그래서 재래시장, 재래상가를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좀 테마상가. 그다음에 복합 테마상가. 그다음에 근린상가. 그다음에 주상복합상가, 아파트 상가 이렇게 이제 6가지로 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중에서 꼭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근린상가 플러스 아파트 상가 이 2개 정도로 조금 좀 좁혀서 조금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예를 들어서 다세대 다가구, 원룸, 오피스텔 이거는 수익형
주식형 부동산이지만 네. 우리가 지금 투자할 때 예.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접근해야 될 종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네. 보통 오피스텔 그러면은 그냥 경매 말고 네. 투자할 때는 많이들 투자하려고 하는 상품 아니에요? 오피스텔이 일반적으로 이제 대중화돼 있고요. 네. 하지만 오피스텔은 임대 수익은 있지만 자본 수익에 이제 의문이 가는 이런 부동산 네. 종류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억 원을 주고서 오피스텔에 투자를 했다. 네. 월세는 월 100만 원이 나온다. 네. 그러면 연수익률로 6%예요. 네. 근데 이 6%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굉장한 수익률이거든요. 그렇죠. 3배, 4배 정도 되는데 네. 누구라도 다 투자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거를 3년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가 월세를 3,600만 원 3년 동안 받고 있다가 사정이 있어서 오피스텔을 처분을 해야 된다 네. 했을 때 오피스텔 가격이 적어도 2억 원 이상 나가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장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1억 5천이다. 네. 1억 7천이다 하면은 내 돈 내고 내가 월세 가져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자본 수익에 의문시 되는 것들은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신중하게 네.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중에서 찝어주신 게 근린 상가? 그렇습니다. 하고 아파트 상가를 이야기를 네. 해주셨거든요. 근린 상가라고 하면은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죠? 이제 근린 상가는 예.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동네 근처에 있는 네. 상가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동네에 보면은 3, 4층짜리 건물 1층에는 상점들이 예. 들어있어 있고, 근데 이런 상가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런 상가들을 어디에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거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권을 잘 보고 사야 되는데 핵심 상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흔들리지 네. 않는 상권이라고 예. 얘기를 하는데 예. 흔들리지 않는 상권은 5개 정도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하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네. 그래서 예. 이제 첫 번째 흔들리지 않는다는 예. 것은 어느 업종이 들어와도 그 상권은 무너지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형 마트가 들어온다. 네. 대형 백화점이 들어온다. 예. 그러면은 그 상권은 축소되면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다 그런 이제 대형 몰로 이제 편하니까 흡수되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그런 상권을 보면은 대학가 상권이 첫 번째 굉장히 네. 안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화가 있어야 된다. 문화. 네, 예를 들어서 인사동이라든가 삼청동이라든가. 네. 자, 이런 데는 삼청동은 북촌하고 이 문화가 연계가 돼 있어서 그렇죠. 항상 유동인구를 몰고 다니고 예. 또 2030 젊은 그 미혼 여성들이 항상 다니는 예. 이런 데거든요. 자,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된다. 네. 세 번째는 역세권이어야 된다. 네. 근데 역세권인데 그냥 뭐 지하철역이 있다고 그래서 역세권이 아니라 버스와 지하철이 교차하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지하철로 타고 가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예. 버스로 갈아타는. 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데가 역세권. 예를 들어 사당역 같은 데를 우리는 이제 역세권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우리가 이제 상권이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네 번째는 오피스 상권입니다. 오피스 상권, 뭐 예. 여의도나 광화문 뭐 여의도라든가 예. 광화문이라든가 예. 강남역이라든가 네. 이런 그 오피스가 중심의 뒷골목에 있는 주변에 있는 이런 상가들은 굉장히 상권이 튼튼하다라고 예. 보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파트 예. 상가인데 아파트 상권. 예. 이 배우 세대가 한 2,000세대 정도 이상 되는 이런 데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도 괜찮다 투자하기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파트의 평형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렇죠. 중소형이 예. 많은 데가 좋고요. 중대형이 많은 데는 좀 피해야 된다. 중대형에 사시는 분들은 차를 타고 나가시는. 예,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를 이용하지 않는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고 투자하는 게 좋고요. 이 5가지 핵심적인 상권에 투자하는 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출제 문제 뽑아주듯이 이렇게 딱딱 설명을 해주시네요. 예, 막 머릿속에 그려지고 있어요. 아파트 네. 상가 중에서도 2,000세대 이상이 있고 네. 그다음에 중소형이 많은 네. 곳. 그런데 예.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네. 이런 상권들이 교차를 하면 더 좋습니다. 교차요. 예를 들어서 예. 대학가 상권하고
문화가 있는 상권하고 겹쳐지면 더 좋다라는 거죠. 최적이죠. 예를 들어 홍대 상권 같은 경우는 대학가 상권이면서도 젊은이들의 문화가 인디밴드라든가 하방거리라든가 이런 문화가 겹쳐 있거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끊임없이 여기에 모여든다라는 거죠. 이미 그래서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괜찮다라는 거죠. 아직도. 네, 그래서 뭐 또 여기에다가 역세권이 겹쳐지면 더 좋고요. 더 좋죠. 주변에 배우 세대, 주거 세대가 있어서 그것까지 겹쳐지면은 더 좋은 상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개가 교체하는 상권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상가 투자는. 돈만 있다면은 해보고 싶은데요. 이 방법을 다 알려주셨기 때문에 거기를 딱 찍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중에 뭐 테마 상권이나 복합 상권 이런 데는 별로 추천을 안 하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런 데는 이제 테마 상가 같은 경우는 한 테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액세서리면 액세서리, 옷이면 옷. 이렇게 이제 뭐 전자제품은 전자제품 파는데 사실 이런 데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즘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이 취향 자체가 뭐 액세서리도 사고 옷도 사고 영화도 보고 차도 마시고 다 할 수 있게 뭐 이런 이제 복합 이런 쇼핑몰 이런 데를 선호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테마 상가나 이런 데는 조금 한계가 있다. 근데 유동인구를 끌어들이는데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 안 되면은 다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가 투자의 원칙이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이제 좀 하면 좋은 곳을 알려주셨고요. 네, 상가 투자의 원칙은 임대 수익이 아닌 자본 수익이다. 임대 수익이 아니라 자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대 수익만 보고 상가 투자하면은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라고 물어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내가 처분하려고 했을 때 내가 투자한 금액보다 적게 받는다고 하면 적게 받고 처분이 된다라고 하면은 투자 실패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이거를 3년이나 5년 소유하고 있었을 때 가격이 얼마 정도 올라갈 때인지 플러스 알파 임대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살펴보고 투자하는 게 상가 투자의 비법입니다.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봐요? 이 상가가 가격이 떨어질 건지 아닌지를 보는 방법은요? 그거는요. 과거 5년간 5년간 공시지가 추이가 어떻게 이 지역이 땅값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추이를 한번 보고요. 재산세 내는 추이가 어떻게 올라왔는지 떨어졌는지 이게 좀 살펴보시면 되고요. 또 상권 아까 보는 방법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인구가 매년 이 지역의 유동인구가 매년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이런 건 지금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싸게 살수록 좋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싸게 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제 싸게 사는 방법은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세 가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권이 좋은데 제값 주고 사는 거는 누구나 다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좀 더 싸게 사는 게 자본 수익을 얻는 뭐 가장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그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공동으로 상속받은 물건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상속받은? 부모로부터 상가 건물을 공동으로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형제간들의 지분 싸움 때문에 금매로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두 번째 그 재산 분할로 이혼하는 경우, 이혼할 경우에 재산 분할이 되거든. 이럴 경우에는 아주 금매로 싸게 팝니다. 이런 경우. 세 번째는 부도 또는 파산 위기로 인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싸게 팔려고 할 때, 자 이런 이제 세 가지 경우의 물건은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시세보다도. 그래서 자 그러면 이런 정보를 이제 빨리 얻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핵심 지역에 그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제 얻는 건데 지속적인 이제 릴레이션십이 중요하겠죠. 계속 가서 그 안부도 전하고 그렇습니다. 모두 사드리고 좀 이러면서 정보를 들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성공할 수 있는 비법만 알아봤잖아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은
우리가 이제 상가 투자는 임대 수익률만 보고서 무작정 이제 네. 우리가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런 이제 미래 가치를 본다든가 잘 보셔야 되고요. 또 자금 계획을 정확하게 좀 맞추고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금 계획. 내가 예. 이제 돈이 얼마 가지고 있지 않은데도 물건이 탐이 나서 과하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자칫 샀다가 다시 되팔아야 되고 네. 경매로 넘어가야 되는 이런 그렇죠. 또 부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 자본에 맞는 네. 투자 물건을 골라서 투자하는 게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아무리 욕심이 나도 네. 무리하지 말라라는 네. 말씀이셨습니다. 중요한 말씀 같아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 5번째 비법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준석 신한은행 동부이촌동 지점장님이었습니다.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기르기다. 초정탄산수. 김경희 생생경제 2부 포스코와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하루 만에 8.5%나 급락해서 검은 월요일을 연출한 중국 증시. 오늘도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국 당국이 여러 가지 부양책을 내놨는데도 계속 급락하는 이유는 뭘까요? 4시 뉴스 듣고 생생경제 3부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